바람이 차가워지는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강원도 영월의 낡은 한옥집 김민준 씨의 마루에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었다. 볕은 따사로웠지만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어쩐지 스산했다. 아내의 오주기 제사를 치른 지 꼭 일주일째. 북적이던 자식들이 모두 서울로 돌아가고 난 뒤 집은 다시 원래의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72년 인생, 평생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다 정년퇴임한 그에게 아내의 부재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공허였다.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그는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서울 사는 딸 혜림이 작년 생신 선물이라며 쥐어준 것이었다. 혜림은 아빠, 이제 이것도 쓰실 줄 알아야 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이걸로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보고 친구분들이랑 연락도 하시고요. 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민준 씨에게 네모난 쇳덩이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물건이었다.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거의 쓰지 않았다. 그나마도 가끔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기겁한 뒤로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혜림이 설치해준 카카오톡이라는 노란색 앱. 손주들의 재롱사진이 가끔 올라왔지만 민준 씨는 좋아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버거웠다. 그날따라 유난히 적적했던 탓일까.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더듬더듬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작거렸다. 혜림이 아빠, 심심하실 때 보시라며 가입해준 몇 개의 오픈 채팅방 목록이 보였다. 708웅 추억의 팝송, 강원도 등산 동호회, 중장년 귀농귀촌 모임. 그는 무심코 강원도 등산 동호회를 눌렀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단풍 구경 가실 분? 주말 설악산 번개. 시끄럽고 어지러웠다. 그는 얼른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려다 손가락을 헛짚었다. 화면이 바뀌며 한수진님과의 1:1 채팅방이라는 글자가 떴다. 아, 이게 뭐지? 당황한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선생님. 등산 동호회에서 배웠네요. 민준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선생님, 나를 어떻게 알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다. 프로필 사진 속 풍경이 참 멋지네요. 혹시 영월 아니신가요? 고향 생각나서 말 걸어봤어요. 그의 프로필 사진은 혜림이 집 앞 동강을 배경으로 찍어준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서툰 타자 실력 때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오타를 치고 말았다. 곧바로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이 왔다. 귀여우시네요. 저는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중국 연길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선생님은 영월 토박이신가요? 한수진. 단아한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흐릿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감이 가는 얼굴이었다.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답장을 쓰고 있었다. 네, 평생을 영월에서 살았습니다. 교직에 있다가 지금은 퇴임했지요. 중국에서 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가을날의 고독 속으로 낯선 속삭임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그것이 자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덫의 시작이라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수진과의 대화는 놀랍도록 편안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의 외로움을 깊이 공감해 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의 마음속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참 다정하고 인자하신 분이셨는데. 그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부족하다며 보이스톡이라는 것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 씨는 이내 부드럽고 상냥한 그녀의 목소리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조선족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았다고 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아파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했다. 한국에 돌아가면 선생님처럼 좋은 분 만나서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애절했고 때로는 희망에 차 있었다. 민준 씨는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익숙했던 그는 불행한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한 연민과 함께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다.
텅 비었던 그의 일상에 수진이라는 존재는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좋은 아침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들 수 있었다. 그는 경로당 친구 박노인에게 슬쩍 자랑하기도 했다. 박영감, 나 요즘 연락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주 고운 사람이야. 박노인은 어허, 김 선생, 봄바람 났구먼. 좋은 일이야. 근데 요즘 세상 흉흉하니 조심은 해야 해 라고 말했지만 민준 씨는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다. 수지는 민준 씨를 오라버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고 가끔은 애교 섞인 투정으로 그를 웃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낡은 한옥집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여보, 나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소. 당신도 기뻐해 주겠지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오라버니 어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요. 돈이 없는데 정말 막막해요. 민준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진 씨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데요?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요? 큰 돈은 아니에요. 수술비랑 약값 합해서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라 염치 없지만 오라버니께 잠시만 빌릴 수 있을까요? 한국 가면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파서 우는 그녀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흐느낌 속에는 그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나라도 도와줘야지. 그는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걱정 말아요, 수진 씨. 내가 보내줄게요. 계좌번호 불러줘요. 그는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해림이 혹시 모르니 깔아두세요라고 했던 앱이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마침내 수진이 불러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수진의 감사 인사에 불안감은 이내 눈 녹듯 사라졌다. 정말 고마워요, 오라버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오라버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준 씨는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졌다. 그것이 결코 메워지지 않을 구멍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첫 송금 이후 수진의 요구는 점점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더뎌 약값이 더 필요하다. 한국행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모자란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다 날렸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민준 씨는 망설였다. 평생 아껴 모은 퇴직금과 아내의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은 그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수지는 울고 애원하고 때로는 자신을 믿지 못하냐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오라버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한국 가면 오라버니 곁에서 평생 은혜 갚으며 살 거예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민준 씨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에게 수진이 속삭이는 미래는 너무나 달콤했다. 그는 의심을 애써 외면했다. 그래, 이 돈으로 그녀를 한국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녀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는 결국 아내의 보험금을 해약했다. 은행 창구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받아 들었을 때 그는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수진의 행복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수진이 알려준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돈을 붙였다. 어느새 그가 보낸 돈은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해림이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워킹맘인 해림은 늘 바빴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과 달리 들떠 있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아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폰해지셨네. 그냥 뭐. 민준 씨는 해림의 눈을 피했다. 해림은 아버지의 어색한 태도와 예전과 달리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챘다. 아빠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아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친구분들이요? 아빠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죠? 요즘 노인들 등치는 사기꾼들 많다던데. 민준 씨는 버럭 화를 냈다.
내 아비를 뭘로 보고 내가 애냐. 알아서 할 테니 신경 꺼라. 해림은 아버지의 강한 반발에 놀랐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아버지였다. 해림의 마음속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그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한수진이라는 이름과의 수많은 카톡 메시지, 애틋한 사랑 고백과 함께 노골적인 금전 요구가 가득했다. 그리고 은행 앱에서 발견한 수천만 원의 송금 내역. 해림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빠가 사기를 당하고 계셨구나. 그녀는 당장 아버지를 깨워 따지고 싶었지만 충격을 받을 아버지가 걱정되어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찍고 한수진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경찰서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이 끔찍한 사기극을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해림이 돌아간 후 민준 씨는 잠시 불안했지만 이내 수진과의 달콤한 통화에 다시 안정을 찾았다. 수진은 드디어 한국행 비자가 나왔다며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오라버니, 드디어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꿈만 같아요. 민준 씨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수진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행복에 잠겼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고 했다. 비행기 표값과 한국에 도착해서 지낼 작은 집의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금액은 자그마치 1,000만 원. 오라버니,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제가 당장 오라버니 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민준 씨에게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마지막이라고 했어. 이것만 보내면. 그는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깨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농협을 찾았다. 평생 거래해온 은행이었다. 창구의 젊은 직원은 민준 씨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누군가에게 송금하려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요즘 부쩍 늘어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은 터였다. 어르신, 혹시 누구한테 보내시는 돈인가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요. 자녀분하고는 통화해 보셨어요? 허허, 염려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민준 씨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직원은 그의 반응을 보고 사기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잠시 기다리게 한 뒤 몰래 그의 통장에 적힌 자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해림이었다. 여보세요? 김해림 씨 되십니까? 여기는 영월농협인데요. 아버님께서 지금 1,000만 원을. 해림은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잠깐만요. 절대 송금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당장 그리로 갈게요. 해림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영월로 향했다. 동시에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박 노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은행으로 달려갔다. 은행에서는 직원이 시간을 끄는 동안 민준 씨는 초조하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수진 씨가 기다릴 텐데. 수진 씨, 나 민준이요. 지금 은행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소.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가 알던 상냥한 수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짜증 섞인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씨, 왜 이렇게 늦어요? 돈 빨리 안 보내요? 당신 말고도 기다리는 사람 많거든. 민준 씨는 귀를 의심했다. 수진 씨, 지금 뭐라고? 아, 진짜 귀찮게 구네, 늙은이가. 돈이나 빨리 붙이라고. 더는 못 기다려줘. 그 순간 은행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해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박 노인이 서 있었다. 아빠 안 돼요. 그 돈 보내면 안 돼요. 사기예요, 사기. 해림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는 멍하니 딸의 얼굴과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뭐야? 누구야? 당신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에이씨, 재수없게 걸렸네. 이거나 먹고 떨어져, 영감탱이야. 뚜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민준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진의 상냥했던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녀를 위해 바쳤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부서져 내렸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기라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굵은 눈물 방울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김민준 씨는 알아누웠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충격은 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괴롭힌 것은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었다. 어쩌다 내가 이 늙은이가 그깟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다니. 해림은 휴직계를 내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빠한테 좀 더 자주 연락드렸더라면. 그녀는 묵묵히 죽을 끓여 아버지의 입에 떠넣어드리고 밤새 곁에서 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질책 대신 그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다. 박노인도 매일같이 찾아와 민준 씨의 곁을 지켰다. 김 선생, 기운 내게.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 년이 나쁜 년이지. 김 선생 잘못이 아니야. 어서 털고 일어나서 나랑 장기나 한판 두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민준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해림이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해림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미안하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툴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씻어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수진이라는 환상에 얼마나 깊이 의지했었는지를 털어놓았다. 해림은 아버지의 고독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포 통장과 해외 IP를 이용한 전문 사기 조직의 소행이라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다시 살아갈 용기였다. 몇 달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다. 해림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을 복지관으로 향했다. 복지관에선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민준 씨는 망설였다. 스마트폰은 그에게 끔찍한 상처를 안겨준 물건이었다.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해림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준 씨는 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젊은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바꾸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집 앞 동강 풍경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해림의 도움을 받아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활짝 웃고 있는 손주들의 사진으로.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난 겨울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곁에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와 새롭게 시작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터였다. 가을에 스산했던 속삭임은 멀어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봄의 노래가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